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2030년에 영국 경제를 추월할 거라 예상되는 나라 폴란드의 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영국의 GDP 성장률은 0.6%로 1분기의 0.7% 성장률보다 하락하며 경제 성장이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민간 소비와 고정 투자의 성장 둔화 때문이었는데, 그래도 서비스 부문이 0.8% 성장하여 전체 성장을 견인하면서 영국은 경기 침체를 간신히 피하고 비교적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죠. 반면 유로존 GDP의 약 28%를 차지할 만큼 유럽 최대의 경제국이자 세계 4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독일은 같은 기간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1%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은 현재 유로존의 성장 낙오자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을 정도이죠. 독일 경제가 안 좋은 것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채널의 독일 경제의 몰락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안 보셔도 오늘 내용을 보는 데는 상관없고요. 여튼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독일은 물론이고 그럭저럭 경기 침체를 피한 영국을 위협하며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유럽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 폴란드죠. 폴란드는 2024년 2분기 전분기 대비 1.5%의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3.2%의 성장률을 보여주며 EU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업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고 무역 흑자에다 전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라, 즉 큰 이변이 없는 한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 예측하고 있죠. 폴란드는 1990년 이후 국내 총생산이 7배가 증가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기 침체를 피한 EU의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현재 경제도 좋습니다. 2024년 6월 기준 폴란드의 실업률은 4.9%로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경제 복잡도에서도 세계 21위를 차지할 정도로 다양한 방면의 산업과 경제를 가지고 있죠. 현재도 좋고 모난 것도 없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으니 지금의 연간 경제 성장률을 유지한다면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는 폴란드가 영국의 경제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 전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영국의 GDP 순위는 세계 5위, 폴란드의 순위는 세계 21위인데 인도나 프랑스, 이탈리아도 아닌 폴란드가 영국을 추월할 것이라 전망되는 것을 보면 폴란드의 경제 성장이 매우 빠르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동시에 우리에게 폴란드는 비교적 잘 안 알려졌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좀 유명해졌죠. 한국에서 무기를 엄청 사갔으니까요. 실제로 폴란드는 현재 국방비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2년 사이 폴란드의 국방비는 2배가 뛰었죠. 폴란드가 국방력 강화에 서두르는 이유는 이웃인 러시아 때문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정적이었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 희생자는 자신들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장관을 지냈던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하원 의원은 영국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겐 러시아를 저지할 수 있는 시간이 3년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죠. 동시에 역사적인 면에서 좀 유명하기도 합니다. 한국과 역사와 비슷하다고 비교되기도 하는데 이는 폴란드의 근현대사가 침략과 비극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18세기 말에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와 같은 강대국에 끼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게 희생된 첫 번째 국가이자 오랜 기간 러시아의 식민지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과 전쟁을 했을 당시 러시아는 폴란드 사람들을 강제로 징집해 싸우도록 만들기도 했죠. 폴란드의 역사는 다음에 자세하게 다루어보고 오늘은 폴란드가 어떤 나라이며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경제를 중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몇 번 1990년 이후라고 말한 거 기억나시나요? 폴란드의 경제는 1989년을 기점으로 나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989년 폴란드가 중앙계획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급격한 경제 구조 변화를 겪게 되었기 때문이죠. 중앙계획 경제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이름에서 대충 감이 오실 텐데 정부가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경제체제입니다. 생산과 분배, 가격 등 주요 경제 결정을 정부가 중앙에서 결정하죠. 모든 경제활동을 공산당이 통제하는 북한의 경제체제를 떠올리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또한 북한을 보면 중앙계획경제가 매우 비효율적이며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 수 있죠. 물론 또 북한이 완벽한 중앙계획경제도 아니지만요. 그런데 왜 폴란드는 1989년까지 중앙계획경제를 채택했던 걸까요? 이에 대해 이해하려면 2차 세계대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과 소련의 합공에 맞서 싸웠지만 결국 패배했고 그 결과 전쟁 직전인 1939년에만 해도 3,510만 명이었던 폴란드의 인구는 전쟁 직후 2,390만 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죠. 뿐만 아니라 수도의 80%가 전쟁으로 파괴되었으며 폴란드의 국경이 재조정되어 동부 영토를 소련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더 문제는 얄타회담 결과 폴란드가 소련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기 약 7개월 전인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지도자들이 나치 독일을 패배시킨 후 그 후를 의논하기 위해 7일 동안 소련 흑해 연안에 있는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를 얄타 회담이라고 부르죠. 이 회담을 통해 독일의 분할도 결정되었고요. 폴란드는 소련과 독일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소련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완충지대였습니다. 스탈린은 과거 독일이 침공했던 경험까지 있었기에 폴란드를 통제하고 싶어했죠. 하지만 당시 런던에 있던 폴란드 망명정부가 소련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스탈린은 친소련 성향의 공산주의자들을 지원하면서 폴란드가 반소정권이 되는 것을 막고자 했죠. 그 결과 얼마 안가 폴란드 정권은 소련의 지원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하면서 폴란드는 곧 소련 공산주의의 위성국가가 되었습니다. 소련 통치 아래 폴란드는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겪게 되었죠. 이때부터 중앙계획경제가 채택되었고요. 당시 스탈린 휘하의 폴란드 정부는 국가주도의 산업화 및 농업 집단화를 추진하였고 중공업 중심의 경제 발전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형성하였죠. 처음에는 정부가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을 최대화하고 실업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중앙계획 경제가 효과적으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경제적 비효율성이 증가하기 시작했죠. 정확히는 계획 경제체제 자체의 모순으로 경제는 침체를 겪게 됩니다. 경제계획이 정치적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 되다 보니 자율성을 잃어버린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뒤처지게 되었고, 또 정부의 가격 통제로 인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시장 왜곡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후생도 감소하게 되었죠. 소비자 후생이란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과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의 차이를 뜻합니다. 소비자 후생이 안 좋아지면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비도 위축되기에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여기다 정부가 중공업 위주로 투자하다 보니 소비재 생산 부문에 소홀하게 되어 소비재가 부족해진 것과 임금 상승,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통화 발행, 가격 통제 등으로 인해 억압되었던 인플레이션이 1970년대부터 점차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폴란드는 서방 기술을 도입하겠다며 미국과 서독 등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받았으나 수출 경쟁력 부족으로 외화 획득에 실패하면서 외채까지 증가하게 되었죠. 1971년 폴란드의 순외채는 12억 달러였으나 비효율적인 경제 정책으로 인해 외채가 누적되면서 1979년 외채는 205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1980년에는 단기 부채와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비공개 부채까지 모두 합하면 270억 달러까지 외채가 증가했죠. 그 결과 1980년부터 폴란드는 본격적으로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영상에서 자주 나왔던 말인데 정치나 사회적으로 큰 변화, 심지어 전쟁까지 이면을 들여다보면 경제가 있죠. 독재를 해도 경제가 잘 굴러간다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체제나 집권 세력에 대한 반발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 태동하는 법이죠. 당시 폴란드 정부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 가격 인상을 단행했는데 이는 즉각적으로 반발을 일으켰고 전국적인 파업과 공장 점거 사태를 불러일으켰죠. 1980년 8월 14일에는 그단스크의 레닌 조선소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기에 이릅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의 파업은 곧 전국으로 확산되어 최종적으로 700개 이상의 사업장이 참여하게 되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연대라는 이름의 폴란드 최초의 노조가 결성됩니다. 연대는 노동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광범위한 운동으로 발전했죠. 경제가 안 좋아졌으니 체제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데 경제 체제가 공산주의였으니 당연히 노조, 연대는 반공산주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1981년 9월에는 연대 회원수가 1000만 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 노동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였죠. 이때 폴란드 정부는 노조와 평화적으로 협상하는 대신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폴란드의 경제는 바닥들고 지하실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계엄령 선포로 인해 통행금지, 통신제한, 국경 봉쇄 등의 조치가 이뤄지자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하면서 이는 외화 수익 감소와 외채 증가로 기결되었죠. 폴란드 내부에서도 물자가 부족해진 탓에 기본 식품과 생필품의 배급이 더욱 엄격해지자 물가도 상승하였고요. 폴란드 정부는 계엄령 선포 직후 약 5,000명의 연대 노조 활동가들을 체포하며 직접적인 탄압을 시행했는데 당연히 폴란드 정부를 향한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서방 국가들이 폴란드에게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폴란드의 경제 상황은 계엄령이 해제된 198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죠. 그 결과 폴란드인들이 서방으로 대규모 이주 행렬을 시작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1981년부터 1989년 사이 서방으로 이주한 폴란드인은 70만 명에 달했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1986년 폴란드 정부는 정치범 사면을 선언하고 1987년에는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등 어느 정도 타협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했으나 폴란드 정부는 경제를 회복하지도 민심을 돌이키지도 못했습니다. 1988년 4월과 8월에는 다시 대규모 파업이 발생하죠. 젊은 세대까지 파업에 동참하자 결국 폴란드의 공산 정권은 비로소 연대 노조와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기였습니다. 1988년 8월에 연대 지도부와 비밀 회담을 가진 폴란드 정부는 1989년 2월 6일 원탁 회의를 시작했죠. 이 시기 폴란드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였고 물가 상승률은 700%에 달했습니다. 결국 연대 노조 합법화와 부분적 자유선거 실시에 합의했고 노조로 시작한 단체인 연대는 반공산주의 정치 세력이 되었죠. 이건 조금 여담인데 조금만 더 넓게 봐보죠. 이 시기가 1989년입니다. 이로부터 2년 뒤에 소련이 붕괴했죠. 또 1989년은 동유럽 혁명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공산당 정권이 차례대로 붕괴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참고로 동유럽 혁명은 냉전의 피날레를 장식한 사건이자 이 혁명으로 유럽에서는 공산주의가 완전히 몰락했죠.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게 된 팍스 아메리카나도 이때 시작되었고요. 즉 폴란드의 변화는 공산주의의 몰락과 함께 예고된 시대적 변화였던 셈입니다. 실제로 약 두 달 뒤인 1989년 6월 4일부터 부분 자유선거가 실시되면서 연대는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죠. 당시 하원의 35%, 상원의 99% 의석을 연대가 획득했습니다. 그 결과 8월 24일에는 연대 소속의 타데우시 마조비에츠키가 총리로 취임하고 12월 29일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폴란드의 국가명을 폴란드 공화국으로 변경하기에 이르죠. 즉 체제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경제가 성장할 일만 남았죠. 1990년부터는 레셰크 발체로비치를 중심으로 한 급진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 발체로비치 계획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전환이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니죠. 오랜 공산주의 정책으로 인해 부작용 없이 체제를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한 방법은 부작용을 격자였죠. 발체로비치 계획은 충격요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진짜 과감하게 충격적이게 전환했습니다. 공산주의 정책은 싸그리 말살하고 기업을 민영화했으며 자유환율제와 금융시장 개방을 비롯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대거 받아들였죠. 신자유주의 하면 떠오르는 게 마거릿 대처입니다. 대처는 영국병으로 영국 경제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영국 경제를 다시 살려냈죠. 구조조정, 노조 분쇄 뭐 할 말은 많지만 이건 다음에 따로 다루어보고 핵심은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대처는 영국 경제를 살려냈지만 당시에는 영국 최악의 총리라 불리는가 하며 장례식 때는 반대 시위에다 마녀가 죽었다며 잔치까지 열렸죠. 지금까지도 대처는 호불호가 심한 인물입니다. 이유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행되면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대처 당시에도 재취업을 통한 빈곤 탈출 등의 복지는 오히려 늘어났지만 정책 초기 실업률은 치솟았고 시위 진압은 비민주적이라 불릴 만큼 강경했거든요. 그래서 구원자이자 마녀로 소신 있는 사람이자 독선자로 결단력이 강한 동시에 사람들의 고통에 둔감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이고요. 신자유주의 정책을 대거 받아들인 폴란드도 비슷했습니다. 초기에는 발체로비치 계획으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예산 적자가 감소하고 물자 부족 현상이 해결되고 외국인 투자 개방으로 외환 보유고도 상당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시장 경제 체제가 도입되니 또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니 자연히 실업률은 증가하고 빈곤층의 경제 상황은 악화되는 부정적 영향도 발생했습니다. 복지는 감소하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정리해고에다 민영화에다 노동자들은 이럴 거면 왜 우리가 싸웠냐며 항의하기 시작했죠. 공산당이 남긴 망신창이 경제를 물려받은 탓이었지만 어찌되었든 경제적 불황에 대한 불만은 현 정권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경제에 익숙하지도 않고 적응하기도 힘든 기성세대의 불만도 컸죠. 심지어 다른 국가에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과 함께 적응하지 못하는 폴란드 사람들에 대한 동정 또 가난에 허덕이는 빈곤층들까지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출산율도 급감했고 인구 유출까지 일어났죠. 실제로 공산당의 후예인 민주좌파연합이 재집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민주좌파연합이 재집권했을 때도 이미 전환한 나라의 경제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었죠. 정책을 조금 완화하는 정도에 그쳤고 정책 기조는 이어졌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충격요법이 지금의 폴란드를 만든 원동력이라 추앙받고 있지만 당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폴란드에는 시장 경제의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고 가격 자유와 국영기업 민영화, 외국인 투자 개방 등의 조치가 점차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에는 8개월 동안 수출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7.6% 증가하면서 GDP 성장률이 6.5%를 기록했죠. 1996년 11월에는 순조롭게 OECD 가입에도 성공했고요. 지금이야 OECD 회원국이 38개국으로까지 확대되어 과거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진 느낌이 있지만 1990년대 OECD는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 불릴 만큼 위상이 훨씬 높았습니다. OECD 가입은 곧 경제적 성숙도를 인정받는 것이었으며 국제 경제 무대에서 발언권이 강화됐다는 뜻이었죠. OECD 회원국의 지위는 EU 가입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하였습니다. EU에 가입하려면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EU 내 경쟁력을 확보해야 했으며 EU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됐거든요. 폴란드는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지키기 위해 EU 가입 준비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했습니다. EU의 법규를 폴란드 법체계에 도입하는 것은 물론 행정까지 개혁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한 끝에 2004년 5월 폴란드는 비로소 공식적으로 EU 회원국이 되었죠. 약 10년 만의 성과였습니다. EU에 가입할 당시 서유럽 경제에 폴란드 경제가 잠식될지도 모른다는 비관론이 팽배해졌지만 결과적으로 폴란드의 EU 가입은 폴란드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죠. 오히려 서유럽을 상대로 수출로 이득을 본 게 폴란드였으니까요. EU 가입 직후 폴란드는 연평균 4.2%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EU 가입으로 수출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EU의 구조기금과 결속기금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가능해지고 외국인 직접 투자의 급증으로 제조업 기반의 국가 경제가 튼튼해졌기 때문이죠. 2010년대 중후반에도 연평균 4% 이상의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했고 팬데믹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2021년에도 폴란드는 6.9%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죠. 1989년부터 2018년까지만 봐도 폴란드의 국내 총생산은 826.96% 성장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호주와 더불어 30년 가까이 경제가 한 번도 뒷걸음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도 되었고요. 얼마 전에 다루었던 베트남 경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성장세는 가파르지만 전망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와 다르게 폴란드는 안정적이면서도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투자와 인간에 대한 투자까지 하고 있죠. 앞에서 말했듯 한 개의 산업에 치우치지도 않았고 IT, 금융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다각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물론 폴란드도 저출산과 같은 선진국들이 겪는 문제들을 겪고 있기에 지나치게 낙관적이라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전망이 밝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으로서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러시아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국방력에 미친듯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요. 2030년에 영국 경제를 추월할 거라 예상되는 나라 폴란드의 부상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